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 강의에서 배웠던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리고 주식을 재취득했을 때, 이런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개정 과목들을 다시 한번 취합해보고, 또 특이사항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고 했고요. 자본 거래는 크게 보면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했던 주식을, 그렇죠, 재취득할 수도 있었고요.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는 매입 소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자기 주식 거래를 하거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본 거래라는 건 자본금, 그리고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주식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그 금액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한다고 배웠죠. 자,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했어요. 낮게 발행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자본 조정으로 구분을 했었죠. 이해되시죠? 자, 주식을 재취득하는 형태는 매입 소각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자본금을 현금으로 반환했어요. 그죠? 근데 그 반환한 금액이 적어요. 자본금보다.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해요? 감자 차익. 자, 액면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현금 반환하면 대변에 1,000원만큼 감자 차익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감자 차익은 자본 거래를 통한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됐었고, 거꾸로 액면 5,000원짜리를 만약에 6,000원에 반환했다, 현금을. 그러면 반환 금액이 더 크면 차변에 1,000원만큼 뭐가 생겼었어요? 그렇죠. 감자 차손. 이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소각하지 않고 자기 주식 취득했다가 이걸 매각했을 때, 이게 자기 주식 거래할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나오거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구입한 자기 주식을 1,500원에 팔았다. 그럼 500원만큼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데,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니까 수익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자, 5,000원에 구입한 자기 주식을 예를 들어서 3,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000원만큼 손해봤죠? 이걸 뭐라고 했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표로 정리한 이 개정 과목들 있잖아요. 이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둘 다 표시하지 않고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원이 있는데 이번에 주식을 또 발행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0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봐봐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100원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요 자본이 이렇게 30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100원 그냥 두고 30원만큼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자본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원이 있는데 이번에 할인 발행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100원에서 30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70원만 남겠죠.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기록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100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원에서 70원으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을 보고하나,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 거를 30원 없애서 70원을 이렇게 기록을 하나.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자본은 70원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케이스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큰 무슨 논리가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요거를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케이스 보시죠. 1월 7일 날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납입받고 주식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자, 현금 60만 원. 자,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50만 원. 10만 원만큼은 뭐라고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월 10일 날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또 추가로 주식을 발행했대요. 그래서 한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짜리를 100주를 발행했는데 이번에는 한 주당 3,500원에 싸게 발행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00주인데 3,500원에 발행했으면 현금이 35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맞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15만 원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기록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그런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있어요, 이렇게. 10만 원이 지금 기존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5만 원 이렇게 다 기록하지 말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있는 거를 우선은 상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상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상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상기해 주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뭘로 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상기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한 걸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 위 케이스에서 보듯이 2월 10일 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5만 원을 차변에 기입하지 않고 1월 7일 있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선 상기하고 부족한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즉 감자 차손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즉 자기 주식 처분 손익도 이와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시험에 이런 패턴으로 시험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자본거래와 관련된 걸 봤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손익거래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자본거래는 정리를 이렇게 끝내고요, 우선. 손익거래. 자, 손익거래라는 거는, 자,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가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가 뭐다?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 이렇게 적어볼까요, 책에다가?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는 이제 손익거래가 되는 건데, 자, 손익거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떻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냐면 손익거래이긴 한데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미실현된 손익들이에요. 미실현 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거래이긴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에다가 반영해서 이익을 보고하게 되면 이 성과에 대해서 당기 순손익에 대해서 잘못 보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실현된 게 아닌데도 이게 이익으로 보고되면 이익이 부풀려 보고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실현된 손익들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뭐 처분 등을 통해서 실현화됐을 때 그때 조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렇게 단기 순손익에 반영하면 이익을 조작하거나 또는 왜곡 전달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구분했다가 처분 등을 통해서 실현되는 시점에 처분 손익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 매도 관한 증권에서 학습했던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 그럼 만약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에 잔액이 있으면 이건 대변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차감적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에서 봤던 뭐가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대표적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해외 산업 환산 손익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책 주변에다가 첨삭해 보시면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 보시면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렇게 한번 첨삭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에요. 그럼 요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뭐 회계 이론을 더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특수회계라고 해서 이제 고급회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뤄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 범위를 오버하는 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직 미실현된 손익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개정 과목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자,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개정 과목 어떤 것들이 있다?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 또 재평가 잉여금 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또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손익거래와 관련해서 이익잉여금 항목이 또 있어요.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익잉여금은 자,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당기 순손익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겁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당기 순손익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업활동에서 당기 순이익이 나면 그것만큼 연말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커졌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재무상태표 자본에 이익잉여금에다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회사가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지출이 돼서 단기 손실이 누적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해서 우리가 자본에 차감해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익이 나면 자산이 늘고 대변에 자본이 늘었을 거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손실이 나서 돈을 까먹었다, 자산을 까먹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자산만큼 차변에 자본이 줄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기 순손실 결손 난 것만큼. 그러면 차변의 미처리 결손금은 재무상태표 대변에 자본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혹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건지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미처리 결손금은 우리 결손이 나면 자본이 대려 줄어들거든요, 차변에. 그럼 차변에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해서 자본이 뭐 100원만큼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이 자본은 대변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자본금, 자본이요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미처리 결손금이 낮다. 차변에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자본을 줄였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을 자본의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서 대변에 100원만큼 자본이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차감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은 이제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현금 배당 등으로 이렇게 외부에 이익잉여금을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이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올해 당기 순이익으로 이익이 100억이 났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100억이 나면 여러분들 돈을 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돈을 벌면 우선은 내가 나중에 뭐 집을 살 때 이렇게 살려고 청약저축에다가 저축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여행 갈 때 쓰려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 뭐 내가 쓸 돈을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쓰지 않고 남아있는 이 돈은
우리가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저축하는 거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적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립한다. 적립한다. 근데 이 적립하는 거는 크게 법정 적립금과 의무 적립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법정 적립금은 법에서 강제로 법에 정해진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하기 싫어도 강제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 상법에서 만약에 이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게끔 법으로 강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대표적인 법정 적립금이 돼요. 이렇게 이익 준비금으로 쌓게 한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만약에 벌어들인 이익을 다 현금으로 가져가면 이 주주가 아닌 이 사채에 투자한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채권자한테 이자를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현금 배당으로 니네가 이익 난 걸 가져가는 건 좋지만 그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될 때까지 적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채권자 보호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의무적립금은 뭐냐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회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립금은 회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사업을 확장할 때 쓰려고 이렇게 적립을 한다든지 사업 확장 적립금, 또 나중에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배당 평균 적립금, 나중에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예요. 감채기금 적립금 등등등. 이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가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억의 돈을 벌었는데 30억은 법정적립금으로 쌓아놨대요. 20억은 의무적립금으로 쌓아놨대요. 그럼 나머지 50억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이거를 미처분 이익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처분 이익요금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익요금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자, 이렇게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우리 회사의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등을 줄 수 있잖아요. 즉,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나옵니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자, 회사가 이렇게 미처분 이익요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배당을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당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배당을 지급하는 절차가요. 이렇게 돼요. 먼저 누구까지 주주에 대해서 올해 배당을 줄 건지 배당 기준일을 먼저 정해놔야 돼요. 배당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해요. 그리고 누구까지 배당을 올해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주주 명단을 이제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누구까지 배당을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은 결산일이에요.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일로 봤을 때 12월 31일 이전에 A 주주는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예전에. 근데 B 주주는 이 회사가 배당 줄 거를 알고서 이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A 주주와 B 주주를 다 배당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대체 누구까지 배당을 줄 거냐? 이 배당 기준일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 전에 주주, A 주주는 배당금을 받지만 B는 올해는 못 받는 거예요. 내년도엔 받겠죠. 이렇게 누구까지 배당을 줄 거냐? 그 기준일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12월 3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건데, 자, 그러면 배당을 얼마 줄 건지 결정은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을 하고 그 내역을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배당 선언일이에요. 배당을 얼마를 줄 건지
확정을 줘야 되니까 배당 선언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는 구조이죠. 그냥 주주총회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주주총회 날에 주주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배당금 올해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과반수 의결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배당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장부상에 배당 지급에 대한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배당 기준일에는 별도로 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준을 잡는 거고 배당 선언이 되면 이익여금을 줄이고 배당금 줘야 될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배당금 얼마 줄게 라고 이제 확정한 다음에 주주들이 나갈 때 이렇게 막 현금으로 배당을 주나요? 아니죠. 배당 지급일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배당 확정을 한 다음에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고 뭐 어디 은행에서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배당 지급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당 지급일은 보통 이제 주총은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하니까 그때 선언을 하고 배당 지급은 그 이후에 통지서를 발송해서 배당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배당 지급일은 배당 선언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배당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배당금 지급했을 때는 그 아직 지급하지 못한 그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한 걸로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게 배당의 절차니까 배당 선언일과 배당 지급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현금 배당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현금 배당. 우리가 갖고 있던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금 등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고 예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25년 2월 25일 날 이익여금 처분 내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100만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상법에서 최소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했대요. 그럼 최소한 금액이면 얼마겠어요? 그렇죠. 10만 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배당 선언일, 결의일 날에 바로 현금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부채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배당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이거 현금으로 줘야 될 의무니까 부채예요. 자, 25년 3월 2일 날 현금 배당액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게 무슨 배당이다? 현금 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배당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진짜 현금 쓸 돈이 없잖아요. 근데 또 배당을 해야 되겠고, 또 배당은 또 해야 되겠고, 현금은 또 다 유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테크닉이 바로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 자, 여러분,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배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대변에 쌓여있던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자본금이 뜨는 거예요, 대변에. 그럼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주주가 가져갈 이익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변에 쌓여있던 이익여금이 차변으로 줄고 주식을 발행해서 새롭게 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익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니까 이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현금으로 자원이 유출되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 배당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2025년 2월 25일 날 이익여금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300만 원의 주식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대요. 자, 그럼 우리는 2월 25일 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대변에 쌓여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데 아직 주식을 발행해서 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거는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 조정으로 구분돼요. 부채가 아니에요.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줘야 될 의무니까 부채지만 이거는 자본 거래예요. 그래서 이건 부채가 아니라 자본 조정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5년도 3월 2일 날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줄까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까요?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떠요? 자본금이 떠요. 이렇게 해서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 입장, 즉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케이스를 한번 봐봐요. 케이스. 자, 배당 전에 여러분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를 즉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즉 투자를 받은 회사, 이 회사를 피투자 회사라고 해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를 피투자 회사. 자, 피투자 회사의 자본은 아래와 같대요. 자, 지금 우리가 투자를 받은 이 회사의 입장에서 지금 피투자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이 배당 전에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장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여금이 100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주식을, 요 500원에 대한 주식을 10주를 발행했었대요. 그러면 한 주당 50원이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500원, 또 이 500원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올해 이익여금이 100원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총계는 600원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배당을 지급하는 피투자 회사가 주식 배당을 하기로 했어요. 이 이익여금 100원을 다 자본금에 전입하고 주식을 5주를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여금이 줄고요. 자, 우리 아까 주식 배당하게 되면 이익여금이 줄고 어차피 여러분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본이 늘어나는 거 맞죠? 이익여금이 줄고 자본이 늘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이익여금 100원이 줄고 어떻게 돼요? 대변에 자본이 늘어났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피투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어떻게 바뀔까요? 배당을 하고 나면 주식 배당을 하고 나면 자, 이익여금이 대변에 있던 100원이 차변으로 주니까 이익여금은 빵원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본금이 100원이 늘어나니까 자본금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바뀌게 돼요. 맞죠? 그리고 주식이 10주 있었는데 5주를 더 줬다고 했으니까 15주가 돼요. 주식은. 맞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피투자 회사의 100% 주인 주주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 피투자 회사의 주인인 주주, 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주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라고 하면 투자회사겠죠. 이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주주가 좋아하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주주가 이 회사에 500원을 처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500원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100원에 자, 다시 이거 지우고 깨끗이 해볼게요. 자, 이 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자, 이 주주가 500원을 처음에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이 500원으로 이 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이 100원이 났어요. 그쵸?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 주주입니다. 그러면 이 500원, 이 100원 누구 돈이에요? 이 주인 주주 거예요, 주주 거 600원은. 이 600원은 주주 돈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주주 거 600원인데
이 주주거 600원을 요 100원을 차변으로 없애고 자본금으로 바꿔치기 했죠. 맞아요? 지금 요 이익력은 100원을 없애고 자본금 100원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00원은 주주건데 이 주식 배당을 하고 나서 이 주주거 봤더니 그래도 600원으로 똑같아요. 즉 주식 배당은 이익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여금이 줄어든 것만큼 자본금이 늘으니까 이 전체 자본의 총계의 변화는 없어요. 자본의 항목만 바뀐 거지. 이해돼요? 지금 자본은 600원 똑같잖아요. 근데 주식을 5주를 받았으니까 주식 수만 5주가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는 600원의 자본이었고 10주면 한 주당 60원인데 주식 배당을 한 후에는 주식수가 15주인데 그래도 자본의 총계는 600원이에요. 그러면 장부상 한 주당 40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자본의 총계는 변화가 없다. 즉, 이 600원은 주주건데 이 주주거가 가져갈 몫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기 전에도 이 주주도는 600원, 주식 배당을 받아도 주주도는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회사의 몫의, 주주의 몫의 변화가 없어요. 항목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주의 이익이 아니죠, 이거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지. 주주가 가져갈 돈의 항목만 바꿔 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수가 늘고 한 주당 단가가 40원으로 줄어든 것뿐이지. 10주 60원이었는데 15주와 40원으로 수량과 단가만 바뀐 거지. 이 주주가 가져갈 이 전체 자본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아도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수와 주식 단가만을 별도로 기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현금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늘어난 이익여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여금이 얼마가 쌓였고, 그리고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통해서 또는 뭐 적립금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이익여금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바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인데요. 여러분,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석사항에 포함되는 거지 별개의 재무제표로 보진 않아요. 자, 이익여금 처분기한서는 별개의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요것만 재무제표라고 했었죠. 이거는 그냥 주석사항의 포함사항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주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복잡하게 그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표시를 전 해봤습니다. 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첫 번째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 있냐. 그래서 전년도에 2월 된 게 예를 들어서 뭐 30원이다. 그냥 가공의 숫자를 넣은 겁니다.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70원이 났다. 그러면 나는 이익여금이 지금 100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의무적립금 200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익여금을 일부를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내가 이 적립해 놓은 거를 만약에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적립금을 다시 이익여금으로 이입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분계를 써줄 테니까 이런 교재 옆에다가 이렇게 첨삭을 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익여금이 대변에 생기면 이렇게 미처분 이익여금을 차변에다가 처리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확장 적립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요 적립한 사업확장 적립금을 내가 이걸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사업확장 적립금 대변에 적립해 놓은 거를
사업확장 적립금 이렇게 적립해 놓은 거를 다시 차변으로 이렇게 해서 줄이고 다시 이익요금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요금 이렇게 이거를 이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요금을 이렇게 적립금 등으로 처분하면 이익요금이 줄지만 이렇게 의무적립금을 다시 미처분 이익요금으로 이입하면 이걸 이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걸 이입한다. 요거를 이익요금을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분을 하게 되면 이익요금이 주는 거고요. 이입을 하게 되면 이익요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입한 게 있으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요금하고 혹시 이입된 거 있으면 요걸 더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익요금인데, 그렇죠? 이 이익요금으로 현금 배당하거나 주식 배당하거나 무슨 적립금에 쌓거나 그러면 이거는 처분이 된 거죠. 이익요금이 차변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배당 뭐 10원, 주식 배당 20원, 사업확장 적립금 30원이라고 치면 60원을 처분한 거죠. 그럼 100원이 있었는데 60원을 처분했으니까 차기로 이월돼야 될 미처분 이익요금은 얼마예요? 40원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익요금 처분계약서에 이 이익요금이 재무상태표에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구조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요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요금에 이 미처분 이익요금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반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익요금 100원이 있었는데 이거 좀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이익요금 100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이익요금 처분을 60원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40원이 남아있는 40원이 이렇게 이익요금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 재무상태표의 이익요금은 요 처분한 후의 금액이 아니라 처분 전에 100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요 100원이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넘어왔단 말이에요. 맞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자, 이익요금의 처분은 차기 올해 만약에 이익이 나면 그 다음에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차기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이게 처분이 차기 년도에 처분이 확정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처분 확정이 24년도 이익에 대해서 처분 확정을 25년도 2월 달에 처분 확정을 한 거예요.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이 시점은 언제예요, 여러분? 올해 12월 말의 시점에 재무상태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요금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이 금액은 자, 이 처분 후의 금액이에요? 처분 전의 금액이에요? 이익요금을 처분한 후의 금액이 들어가요? 아니면 처분하기 전의 금액이 들어가요? 처분하기 전에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왜? 재무상태표의 이익요금은 시점이 언제 걸로 보고되니까. 그렇죠? 24년도 12월 말일인데 이 처분에 대한 확정은 언제로 되는 거니까. 25년도 2월 달에 처분이 확정된 거니까 이 처분하기 전 금액인 100원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 이익요금 처분기한 서상의 이 이익요금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이익요금은 처분 후께 반영된다. 처분 전께 반영된다. 그렇죠. 처분 전께 반영되는 거예요. 왜? 처분은 그 다음 연도에 처분이 확정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내용을 써놨어요. 자,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 전 이익요금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반영된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는 단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지만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차기 2월 경에 주주총회 확정을 통해 반영되므로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전의 금액이 반영된다. 요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본에 대한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봤어요.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이론 기본기를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인 거를. 이걸 가지고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객관식 기출 문제랑 자본과 관련된 분기 연습 문제를 같이 진행해 볼 거니까 부탁드리는 건 미리 여러분이 풀고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